경제읽기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6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줄면서 5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 넘게 줄면서 역대 최저였고 6월까지의 누계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지난해 7월보다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출금액 지수는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가 3.4% 상승했지만 석탄, 석유 제품이 43%, 운송장비가 12%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는 0.7% 하락해 수출량도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전국 40세 미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CSI는 지난 이달에 13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값입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현재보다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오늘 경제읽기에서 다룰 주제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장기화 전망 속에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이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예산 편성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편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광 사업 관련 상장 기업 시가총액이 12조 원 넘게 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계에서도 하반기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산업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박사님과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당정의 내년도 예산 협의 내용부터 저희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산 편성 방향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새해가 되기 30일 전까지 새 예산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시켜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정이 이제 제각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예산안 협의를 갖고 정부와 이 집권 여당의 내년도 예산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는 대목입니다. 확장 재정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경상 성장률보다도 더 크게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 예산안을 가져간다면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됩니다만 오히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현재로서는 약 한 550조 원 정도로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처하고 있는 첫 번째 상황이 거의 재난 수준이고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각 개별 경제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해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예산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는 남겠지만 일단은 확장 재정으로 가자는 데 이견을 다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방역 예산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지원 예산 확대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규모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대목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K-뉴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고, 특히 지금 원격 비대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전통 산업은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 가져가기 위한 절실한 그런 대목으로 보여져요. 특히 데이터 댐을 건설한다든지 인터넷 부분을 구축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 대목에 대한 예산이 두드러져 보이고요. 또 하나 대목은 이 지역 균형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이나 또는 지역 이런 지방 쪽에서의 예산 확대를 통한 회복 이런 것을 노리는 점이 주목을 끌고요. 세 번째는 고용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도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다소 경제성 논리를 띄웠는데도 고용을 확대하겠다. 그런 데 대해서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께서도 좀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예산을 짤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이른바 세출 예산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세출 예산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돈을 조달해 올 것이라는 세입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입 예산은 정부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또는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안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이상 더 늘리는 예산을 세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들어오는 측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덜 거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 차이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되고요. 그 재정 적자를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해소를 못 해주면 그것이 이제 국가 부채가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빚이 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재정이 건전하냐 안 하냐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도 따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국가 채무의 GDP에 대한 비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에 확장 재정 기조를 가져갈 경우에 GDP 대비한 국가 부채가 약 43%에서 44% 오르내릴 것으로 봐요. 이것은 불과 3, 4년 전에 30%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OECD 평균치라든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이웃 나라들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 대목을 정부 여당에서는 아직은 우리 재정이 건전하다고 국제적인 평가도 우리나라 재정의 이 상대적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몇 년 계속됐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갔을 때 뒷부작용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 동란, 한국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좀 인구 증가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실버 세대에 대한 복지 수요가 그렇게 그동안에는 크지 않는데 앞으로는 폭발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정 적자가 늘어날 상황인데 여기서 국가 재정 규모를 또 더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 당면한 우리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무게 중심을 둘 때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후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이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확장 재정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 기업들의 실적 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약 7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국내 관광업종 30개 상장사 시총이 12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상장사 어디였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업종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크게 달랐습니다.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 측면도 있죠. 근데 가장 나빠진 업종의 대명사로 꼽으라면 역시 여행, 관광, 숙박업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연합뉴스의 한 보도에 따르면 이 KS3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KS30. 이건 투어리즘, 여행과 관련된 업종 30개의 주가 지수를 가중 평균한 건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전 상황을 비교할 때 무려 12조 이상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시가총액이라 하면 주식 발행수에서 현재 주가를 곱한 거거든요. 그만큼 회사의 실질 가치가 크게 줄었다. 그럼 현재 지금 한 6개월 지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12%나 12조나 줄었다. 12조는 6개월 전과 비해서 퍼센트로 보면 우리가 25%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 관광업의 한 예를 들어볼 때도 일부 업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쇼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업뿐 아니라 지금 제조업 쪽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곳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좀 전체 업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하반기에 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실적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3, 4분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해왔습니다. 그 3, 4분기라는 게 7, 8, 9월 달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 3, 4분기에 한중항을 통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좀 가팔라지면서 한국은행도 이렇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이 내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종래보다도 1%포인트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일부 업종의 경우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업종,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거리두기에서도 12개 업종은 위험 업종이라 해서 일체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고용 문제, 생산량 문제,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런 업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저께 삼성 쪽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 이 확진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우리 하반기 경제 회복의 아주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확진자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 이슈 김대우 박사와 화상 연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